이 브랜드보다 비싼 시계가 많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시계 브랜드는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오고 있는데요. 누구나 롤렉스 하면 성공을 떠올릴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명품 시계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이 브랜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롤렉스는 1905년 독일 출신의 한스 빌스도르프와 그의 사위 알프레드 데이비스가 영국 런던에서 설립했습니다. 창립자 빌스도르프는 스위스인도 아니었고 시계와 관련된 직업을 갖지도 않았죠. 심지어 시계로 유명하지 않은 런던에서 회사가 창립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 생겼을 때 롤렉스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고 스위스에서 만드는 손목시계의 무브먼트를 영국으로 들여와 조립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손목시계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지만 빌스도르프는 손목시계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이 일을 계속했죠. 당시에는 이름도 롤렉스가 아니었고 빌스도르프 앤 데이비스여서 이 이름이 시계에 새겨져 있습니다. 빌스도르프가 시계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한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시계를 만드는 건 그닥 좋은 선택은 아니었죠. 손목시계라는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를 포함해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롤렉스는 1919년에 스위스로 본사를 옮긴 후 계속 한 곳에서 시계를 생산해왔습니다. 1908년 처음 탄생한 롤렉스라는 이름은 창립자인 한스 빌스도르프가 어떤 언어로 말하든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 지은 이름입니다. 롤렉스의 왕관은 장인의 5손가락을 상징하죠. 왕관 로고는 1925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지금까지 몇 번의 변형을 거쳐 살아남아 있습니다. 영화에서 혹은 실제로도 건달들이 롤렉스를 많이 차죠. 이는 내가 이만큼 부자다라는 과시의 목적도 있지만 황금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건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게 쫓길 때 사용 내역을 추적당하지 않을 현금이 필요하겠죠. 롤렉스 시계는 인지도가 매우 높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건달들이 두꺼운 금목걸이를 차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급할 때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죠. 롤렉스 제품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은 서브마리너입니다. 이 제품은 007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착용해서 더더욱 인기를 끌게 된 제품인데요. 서브마리너가 인기를 끄는 것은 독특한 디자인과 뛰어난 황금성도 있겠지만 그 역사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롤렉스는 세계 최초의 방수시계인 오이스터를 내놓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 기술력으로 1954년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서브마리너였죠.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의 손목에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이 시계는 계속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시계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크라운 혹은 용두는 대부분의 시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품입니다. 롤렉스의 경우에는 이게 좀 특별한데 크라운이 10개의 부품으로 꼼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생각한 디테일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롤렉스 시계 중고품 중에는 신품보다 비싼 가격의 제품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서브마리너 중에는 상태가 많이 낡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신상품보다 가격이 더 비싼 제품들이 실비합니다. 또한 폴 뉴먼이라는 배우가 착용했던 데이토나는 신품 가격이 2천만원대이지만 경매에서 180억 원에 팔린 적이 있죠. 1년에 만들어지는 롤렉스 시계는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추측으로는 대략 8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시계를 구할 수 없는 건 좀 웃기네요. 광고에 등장하는 모든 롤렉스 시계는 10시 10분 31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롤렉스 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날짜 표시창이 있다면 날짜는 28일, 요일은 월요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롤렉스 모델 중에 데이데이트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26개 언어로 요일을 표시해준다고 알려져 있죠.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습니다. 롤렉스 시계가 스댕 주제에 왜 이리 비싸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 스댕은 그냥 스댕이 아닙니다. 바로 904L이라는 최고급 수준의 스테인레스 스틸로 198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부식이나 녹에 강합니다. 롤렉스는 자체적으로 검수를 통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 소재를 시계 제작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스위스 시계학교는 수석 졸업을 하는 학생에게 롤렉스를 선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그만큼 롤렉스가 명품 시계로서의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죠. 이 학교의 졸업생 중 한 명인 유명한 시계 제작자 프랭크 밀러는 수석으로 졸업해서 받은 롤렉스 시계를 하룻밤 만에 거꾸로 가도록 재조립해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롤렉스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인하우스 시계 제조사입니다. 한마디로 시계의 모든 것을 롤렉스가 만드는 건데요. 다른 회사들의 경우 시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을 사용하지만 롤렉스는 시계의 겉부터 내부의 심장까지 모두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롤렉스 중고거래시 가품이 아닌지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롤렉스의 AS 센터에 맡기는 겁니다. 센터에 맡겼을 때 가품이라면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롤렉스가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2차 대전 시기입니다. 롤렉스가 자랑하는 정확성이나 내구성 등의 장점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바로 군대였지요.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고장나지 않고 시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롤렉스는 영국 공군의 파일럿들이 주로 사용했는데 독일 나치 해군인들도 롤렉스가 좋다는 걸 알아서 파일럿들에게 시계를 빼앗아 본인이 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덕분에 롤렉스의 인기는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죠. 롤렉스의 시계 중에서 다이얼에 로마자가 새겨진 시계를 보시면 차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까르띠에나 오메가의 시계 중에도 이런 식으로 다이얼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롤렉스 시계를 손목에서 풀어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시계의 시간이 느려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계의 페이스 부분이 위쪽으로 가면 조금 더 빨라지고요. 바닥을 향하면 조금 더 느려지게 되죠. 현재 롤렉스의 과도한 프리미엄 때문에 많은 구매자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롤렉스가 수요 조절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롤렉스는 그저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생산량이 그걸 못 쫓아간다고 반론을 내세웠죠. 그렇다면 롤렉스 가격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서 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고급 시계 브랜드로 유입된 겁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2021년부터 산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부동산 산업이 조정되는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롤렉스를 포함한 고급 기계식 시계가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세금도 떼지 않으니 이만큼 좋은 투자 수단이 없습니다. 단 구했을 때만 말입니다. 최근 들어 스와치와의 콜라보로 인해 롤렉스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기계식 시계 브랜드 오메가죠. 루이 브란트가 1848년에 창립해 150년이 넘는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브랜드로 롤렉스와 함께 인지도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명품 시계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이름은 수많은 미디어에 등장하면서 그 명성을 쌓아왔죠. 과연 오메가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래 1848년 창립될 당시 오메가의 이름은 루이 브란트 앤 선즈였습니다. 도대체 브랜드의 이름이 오메가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사를 창립한 지 20년 뒤에 루이 브란트와 그의 아들들은 새 무브먼트를 개발했는데 이 무브먼트의 이름이 오메가 무브먼트였습니다. 그리스 알파벳의 맨 마지막 문자로 완벽 혹은 지극히 높은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인 오메가를 붙인 건 그만큼 브란트 자신이 만든 무브먼트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이 무브먼트는 정확성과 수리의 간편성 때문에 대박을 쳤고 그래서 아예 1903년에 회사 이름을 오메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메가 하면 많은 기록을 갖고 있죠. 극지방에 가장 먼저 탐험을 성공한 사람이 오메가를 찾다거나 오메가 시계가 모든 바다를 다 탐험했다거나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에 기록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문어치일 겁니다. 남자답게 생긴 이 시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게 올라간 시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의 문어치는 달에 착륙한 최초의 시계였기 때문에 시계 이름에 달이라는 네이밍이 들어갔습니다. 버즈 올드린이 달에서 착용했던 시계가 바로 문어치로 나사가 우주 탐사용 공식 시계로 인증했을 만큼 우주에서 잘 작동합니다. 오늘날에도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이 시계를 사용하고 있지요. 버즈 올드린이 우주에서 문어치를 착용한 사진을 보시면 시계줄이 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줄은 나토 스트랩이라는 나일론 줄인데 원래는 잘 끊어지지 않는 튼튼함 때문에 영국군에서 사용했던 군용 시계줄이었습니다. 참고로 버즈 올드린이 시계줄을 길게 한 이유는 우주복 위에 시계를 쳐서 시간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런 겁니다. 오메가 시계의 정확성은 쿼츠가 나오기 전부터 인정받았습니다. 70년대의 쿼츠 파동에도 오메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기계식 시계치고 놀랍도록 정확한 무브먼트 때문이었습니다.
1931년에 이루어진 제네바 천문대의 6번의 시계 테스트 중에서 오메가는 모두 1위를 차지함으로써 시계의 정교함을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각인시켰죠. 이러한 정확성을 인정받아 오메가는 1932년부터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 선정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회에서 시간 측정 및 결과 통보를 담당하는 업체를 보통 타임키퍼라고 하는데요. 1960년대 이후에는 독일의 융한스와 일본의 세이코도 올림픽 타임키퍼를 맡은 적이 있었지만 결국 IOC는 오메가에게 타임키퍼 역할을 다시 맡겼습니다. 아마도 만분의 1초까지 측정 가능한 정확한 기술을 가진 것이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겠죠. 007 영화에서 다니엘 크레이그가 차고 나온 멋진 오메가 시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원래 제임스 본드의 시계는 롤렉스였지만 1995년 이후 등장한 제임스 본드들은 모두 오메가 시마스터를 차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오메가 시계를 구매하신 분들도 분명 있으니 그 광고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995년 이전에 제임스 본드도 오메가를 찼다면 초대 제임스 본드로 출연해 영화 속에서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찾던 숀 코너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메가 시계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제임스 본드의 오메가 사랑은 이 시기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오메가는 현재 스와치 그룹 소속입니다. 스와치 그룹에는 브레게, 티소, 론진, 블랑팡, 글라슈테, 해밀턴, 라도, 오메가 등의 브랜드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최근 인기를 끄는 문스와치가 나올 수 있었죠. 구찌와 발렌시아가도 캐링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어 이런 콜라보를 선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오메가 시계 제품 중에는 코엑시얼이라는 이름이 붙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코엑시얼은 정확히는 오메가가 자체 개발한 무브먼트의 이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시계 부품이 받는 충격을 줄여 시계의 수명을 더 오래가게 해주고 정확성을 높인 겁니다. 이 무브먼트는 1999년에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는데 이후 다른 모델들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오메가 시계 중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팔린 모델은 1947년에 생산된 투르비용 모델입니다. 경매에서 약 142만 스위스 프랑, 하나로 대략 16억 정도에 팔렸죠. 오메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롤렉스와의 비교겠죠. 두 브랜드는 지금까지 항상 경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시계 구매 계획이 있는 많은 분들은 롤렉스와 오메가 두 브랜드를 놓고 많이 고민하기도 하죠. 물론 시계는 본인이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구매 전에 참고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면 우선 시계 제조 부문에 있어서는 두 회사 모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OSC 인증이나 오래된 역사, 대표 모델 등의 존재 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데요. 하지만 인지도나 리셀의 가치 등을 생각한다면 안정적인 롤렉스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으니 말이죠. 제임스 본드 하면 떠오르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스파이의 차로 알려진 영국 출신의 에스턴 마틴이죠. 영국의 고급 스포츠카 제조업체인 에스턴 마틴은 1913년 그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남자들이 탐낼 만한 섹시하고 멋진 차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과연 에스턴 마틴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국의 두 남자 라이오넬 마틴과 로버트 벤포드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만의 차를 만드는 것이었죠. 차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둘은 그러나 차를 만들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둘은 처음에 차를 튜닝하는 벤포드 앤 마틴이라는 회사로 그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둘이 만들어낸 차로 레이싱 선수였던 마틴이 좋은 성적을 거두자 이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에스턴 마틴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에스턴 마틴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냐고요? 당시 창립자이자 레이서였던 라이오넬 마틴이 자신이 만든 차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에스턴 힐이라는 장소와 본인의 이름을 각각 따서 에스턴 마틴이 탄생했습니다. 에스턴 마틴이라는 이름 하면 떠오르는 게 날개 로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새의 날개를 형상화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이 로고는 사실 다른 모양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죠. 이 로고를 디자인한 건 세미 데이비스라는 영국의 레이싱 선수였는데 그는 고대 이집트에서 널리 쓰인 풍뎅이의 날개를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풍뎅이의 날개는 여행과 보호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회사가 처음부터 잘나가는 자동차 제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망하고 또 망했죠. 전쟁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등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고성능 차량을 만들어내기로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실제로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사실 이 차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차량들이었죠. 차는 팔리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그때마다 투자자를 구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창립 초기부터 1940년대 후반까지 여러 번 망하고 여러 번 되살아났다는 사실만 보면 에스턴 마틴을 좀비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당시 에스턴 마틴을 인수했던 데이비드 브라운의 이름을 딴 DB1이 출시되면서 에스턴 마틴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DB 시리즈는 경주차와 시판차로 생산이 되기 시작하여 DB2, DBR3 모델이 여러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고, 뒤이어 런던 모터쇼에서 발표한 DB4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이젠 첩보 영화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영화 007 시리즈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본드걸과 본드카입니다. 제임스 본드와 에스턴 마틴은 마치 동의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언 플레밍의 원작 소설에서 본드가 탔던 차는 사실 벤틀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스턴 마틴이 제임스 본드를 대표하는 차가 된 걸까요? 이언 플레밍은 책을 낸 이후 한 독자로부터 제임스 본드를 위해 좀 더 품위 있는 차를 택하는 게 어떻겠냐는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쓴 팬이 에스턴 마틴 DB3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959년 출간한 007 골드핑거부터 이 제안에 따라서 제임스 본드의 차를 에스턴 마틴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1964년 영화 버전이 제작되면서 당시로는 최신 모델인 DB5를 자연스럽게 택하게 된 거였죠. 이후 영화 007 시리즈에 에스턴 마틴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에스턴 마틴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1963년 영화 골드핑거의 DB5를 협찬한 걸 시작으로 에스턴 마틴은 본드카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골드핑거에서부터 시작된 제임스 본드의 에스턴 마틴 사랑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개봉한 노 타임 투 다이에서도 에스턴 마틴이 등장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에스턴 마틴은 제임스 본드 하면 조건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차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에스턴 마틴이 오랜 기간 동안 본드 영화에 출연하다 보니 관련된 재미있는 기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골드핑거에서 숀 코너리가 몰았던 DB5 모델은 당시에 5,000파운드, 하나로 700만원 정도의 푼돈에 팔렸는데 2006년에는 210만 달러, 하나로 24억 원 정도의 가격에 경매에서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워렌 버핏급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에스턴 마틴은 제임스 본드 덕분에 기네스북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카지노 로얄에서 다니엘 크레이그가 에스턴 마틴을 몰다가 차가 전복되는 장면이 있는데, 해당 장면에서 에스턴 마틴은 7번이나 굴렀습니다. 이 기록이 인정되어 2006년 에스턴 마틴은 가장 많이 구른 차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네요. 제임스 본드에 의해 에스턴 마틴의 명성은 높아졌지만 재정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결국 1972년 회사는 컴퍼니 디벨롭먼츠에 1975년 다시 북미 사업가들에게 매각되었고, 1994년에는 미국의 포드에 매각되었습니다. 포드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에 에스턴 마틴은 비라지 볼란테, 벤티지 등의 모델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드의 경영 위기로 인해 에스턴 마틴은 또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왔고, 결국 2007년 3월에 영국의 사업가 데이비드 리처드가 이끄는 조인트 벤처 회사와 쿠웨이트 석유 재벌 DAR에 매각되었죠. 그리고 2014년에는 이탈리아 사모펀드가 에스턴 마틴을 사들였습니다. 정말로 주인이 수십 번은 바뀌었다고 해도 되는 수준인 겁니다. 도대체 에스턴 마틴은 왜 이렇게 이 회사 저 회사 옮겨다니면서 매각되는 걸까요? 에스턴 마틴의 차량들은 고성능 엔진으로 차량의 성능도 높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락성을 중시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고성능 스포츠카들은 성능에 치중하면서 안락성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과는 달리, 에스턴 마틴은 럭셔리 스포츠카라는 콘셉트에 의해 성능과 안락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해왔죠. 이런 제품을 만들려면 차의 가격이 비싸져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생산해내지 못하고 소량만 생산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많이 안 찍어내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그래서 에스턴 마틴이 계속 주인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희소성이 에스턴 마틴의 또 다른 특징이면서 매력이 되었죠. 과연 에스턴 마틴은 앞으로도 그 희소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임스 본드, 섹시하기 그지없는 영국의 첩보원입니다. 최근 시리즈에서 007 역할을 맡은 다니엘 크레이그가 입은 수트, 몸에 딱 달라붙어 실루엣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제임스 본드의 섹시함을 더해주는 매력적인 의상이죠. 이 의상, 바로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 톰 포드에 의해 탄생했는데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동명의 브랜드는 이제 특유의 느낌으로 전세계 패션 피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과연 톰 포드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디자이너 톰 포드는 재미있는 남자입니다. 파슨저에서 건축학위를 받은 뒤 1985년 클로에에서 인턴으로 패션 관련 일을 시작했고, 90년에는 구찌의 여성복 디자이너로 구찌에 발을 들였으며 94년 구찌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었죠. 밑바닥 일에서 브랜드를 좌지우지하는 왕좌까지 올라가는데 9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대로 스타 디자이너이며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심지어 1999년에는 구찌와 이브 생로랑 두 군데에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로 동시에 일할 만큼 일에 대한 욕심도 대단했습니다.
앞에서 그가 구찌에서 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 그는 망해가던 구찌를 되살렸습니다. 그가 구찌를 되살린 비결은 과거에 잠시 일하던 나이트클럽에서 학습한 에로티시즘이었습니다. 당시 고리타분했던 구찌의 디자인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거죠. 그는 클럽에서 섹스는 팔린다는 진리의 명제를 깨닫게 되었고 그가 배운 이 사실들은 이후 톰 포드의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물건의 섹시함을 불어넣어 팔리는 물건이 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2004년 그는 구찌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구찌를 운영하는 구찌 가문과의 마찰로 이를 그만두고 2년 뒤인 2006년에 톰 포드는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톰 포드는 꽤나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가 되었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입니다. 톰 포드가 인간의 욕망 중 가장 금기시하는 성을 자기 자신의 패션 철학으로 삼은 건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적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광고에 차용해 정글과도 같은 패션계에서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여성이 지닌 몸매의 곡선미, 누드, 성행위 등을 과감히 드러낸 파격적인 비주얼의 광고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디자이너 톰 포드는 할리우드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엄청난 논란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만큼 그는 빠르게 유명해졌죠. 그는 좋은 디자이너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섹시함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옷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파는 게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죠. 자신이 개인 걸 거리낌 없이 공개하는 것까지도 브랜드의 이미지 메이킹에 활용했고 그 결과 톰 포드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 사생활까지 공개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현재 톰 포드에는 맨스웨어와 우먼스웨어, 뷰티, 아이웨어, 그리고 시계 5개 라인이 있습니다. 2006년 처음 브랜드가 시작되었을 땐 맨스웨어, 뷰티, 아이웨어만 있었지만 2010년 우먼스웨어를, 2018년에는 워치 라인을 런칭하면서 제품 카테고리를 점점 넓혀갔죠. 특히 시계는 가방으로 유명한 필슨의 모기업인 베드락 매뉴팩처링 컴퍼니에서 디자인 및 제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톰 포드는 섹시한 광고와 옷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를 부각시켜주는 아이웨어와 향수도 매우 유명합니다. 향수의 경우 흔하지 않은 향이라 나만의 향기를 찾고 싶어하는 마니아들에게 이미 유명한 제품이지요. 네롤리 포르토피노나 톰 포드 우드우드 같은 향수의 경우 이미 입소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향수들은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와 합작으로 만들어지고 있지요. 또한 아이웨어는 럭셔리 안경 제품 탑3에 들 정도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톰 포드는 대중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활용했던 거죠. 스투앤타이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했던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턱시도나 007 영화의 다니엘 크레이그, 제이지의 수트도 모두 톰 포드의 옷입니다. 그래도 톰 포드의 섹시함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잡힌다면 싱글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좋습니다. 톰 포드가 감독부터 영화 의상까지 모두 담당해 만든 영화라서 아마 금방 와닿으실 겁니다. 디자이너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톰 포드는 역사는 짧지만 어느 명품 브랜드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이미지로 성공했습니다. 톰 포드의 옷을 입으면 섹시해질 것만 같고 성적 매력을 풀풀 풍길 수 있을 것만 같죠. 하긴 디자이너 본인이 모델보다 섹시하다는 평을 들을 만큼 멋진데 안 그런 옷들을 만드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앞으로 톰 포드가 지금보다 더 성장해 많은 사람들이 톰 포드의 옷을 입을 수 있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즐거워질 테니까 말이지요. 다니엘 크레이그가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로 나와 신었던 구두가 크로케덴 존스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드가 매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동안 그의 구두는 굉장히 멀쩡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임스 본드보다 명줄긴 구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국 수제 구두의 정수를 꼽으라면 크로케덴 존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879년 시작된 이 브랜드는 한 세기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가족이 직접 운영하며 내구성과 장인 정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의 구두로 유명해지고 영국 왕실로부터 로열 워런트를 수여받으며 럭셔리한 구두의 상징이 된 이 브랜드에는 140여 년의 역사와 헤리티지가 녹아 있습니다. 과연 크로케덴 존스가 지금까지 전 세계 신사들의 발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밀과 역사는 무엇일까요? 크로켓 앤 존스의 시작은 두 남자의 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임스 크로켓과 그의 매형 찰스 존스가 1879년 영국 노샘프턴에서 회사를 설립한 것이죠. 초창기에는 부츠를 주로 만들었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구두를 만들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그 후손인 존스 가문이 지금까지도 회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5대째 가업을 지키고 있는 이 브랜드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이자 장인의 유산을 대를 이어 전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노샘프턴은 본래부터 영국 구두 산업의 심장부로 불렸습니다. 크로켓 앤 존스는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공장 건물 중 하나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오래된 목재와 가죽 냄새가 스며든 그 공간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관과도 같습니다. 한 켤레 한 켤레의 신발에는 수세대를 이어온 장인들의 손결이 깃들어 있죠.
크로켓 앤 존스의 구두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은 구디어 웰트 제작 방식입니다. 200여 단계에 이르는 정교한 공정을 거쳐 탄생한 구두는 내구성과 보건력이 탁월합니다. 시간이 지나 밑창이 닳더라도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해 한 켤레의 신발이 10년 혹은 20년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죠. 이 브랜드가 내세우는 진정한 가치는 오래 신을 수 있는 구두라는 철학에 있습니다. 사실 크로켓 앤 존스는 처음부터 이름을 내세운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지 클레버리나 존 롭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위한 구두를 만들어 오며 기술과 신뢰를 쌓아왔죠. 말하자면 무대 뒤에서도 꾸준히 실력을 다져온 셈인데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럭셔리 브랜드로 나섰을 때 이미 품질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중에게 크로켓 앤 존스가 크게 각인된 순간은 바로 영화 007 스카이폴이었습니다.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한 제임스 본드가 극중에서 신은 구두가 바로 크로켓 앤 존스였던 것이죠. 세련되고 절제된 우아함을 갖춘 본드의 이미지와 크로켓 앤 존스의 철학은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이후 이 브랜드는 본드의 구두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자부심은 바로 영국 왕실이 수여한 로열 워런트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제공해왔다는 증거이자 권위의 상징입니다. 크로켓 앤 존스는 이 영예로운 훈장을 통해 영국 럭셔리 슈즈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구두, 이것이 바로 크로켓 앤 존스의 매력입니다. 고급 가죽은 세월이 흐르며 더욱 깊은 색과 윤기를 띠고 착화감은 신는 사람의 발에 맞춰 변화해갑니다. 한 켤레가 단순히 소유물이 아닌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크로켓 앤 존스의 이런 구두에 대한 태도는 제조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구두가 닳거나 손상되면 공장으로 돌아가 다시 손질을 받고 품질 검수에서 탈락한 제품조차 버려지지 않고 보관 과정을 거쳐 새 생명을 얻습니다.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소비자에게 단순히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크로켓 앤 존스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대표 모델들입니다. 이 브랜드는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 디자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의 모델은 단순히 신발을 넘어 남성 드레스 슈즈의 교과서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크로켓 앤 존스의 옥스포드 슈즈들은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실루엣과 절제된 디테일을 갖고 있고 덕분에 비즈니스부터 포멀한 자리까지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영국 신사의 상징 같은 구두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면 조금 더 여유있고 세련된 매력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로퍼 라인이 제격입니다. 특히 페니로퍼인 보스턴과 테슬로퍼 캐번디시는 크로켓 앤 존스를 대표하는 구두로 치노 팬츠나 데님과 함께 매치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함과 격식을 동시에 갖춘 디자인으로 사랑받아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크로켓 앤 존스의 모델들은 각기 다른 상황과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이 뛰어난 게 아니라 구디어 웰트로 제작된 덕분에 모든 모델이 오래도록 신을 수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멋스러워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구두로 남아있죠. 과연 앞으로도 크로켓 앤 존스는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발터의 권총은 역사적 사건과도 얽혀 있습니다. 바로 실패한 미대생 히틀러와 김재규 이야기인데요. 2차 대전 말기 히틀러가 최후를 맞이하기 전 자신의 머리에 겨눈 총, 그리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 사용했던 총 역시 발터 PPK였습니다. 발터는 독일에서 탄생한 총기 브랜드로 오늘날까지도 세계 총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겐 제임스 본드의 권총으로 유명하죠. 스파이들이 사랑하는 권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터는 명성을 유지해오는 데 꽤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총을 잘 모르는 사람도 발터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말이죠. 과연 발터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886년 칼발터가 설립한 이 회사는 처음에는 사냥용과 표적용 소총을 제작하며 시작했지만 그의 아들 프리츠 발터가 합류하면서 혁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츠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블로우백 방식의 반자동 권총 개발을 주도했고 1908년 등장한 모델 1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발터는 본격적으로 권총 역사에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발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총은 단연 PPK입니다. PPK, 즉 폴리차이 피스톨레 크리미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원래 경찰과 형사들을 위한 소형 권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권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총은 경찰과 형사들을 넘어 이후 영화와 대중문화에서 불멸의 상징이 되었고 특히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의 시그니처 무기로 채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브랜드의 알파벳 스펠링은 이렇습니다. 영어식으로 읽으면 월터겠지만 독일식으로 읽으려면 발터라고 발음해야 하죠. 1960년대 미국에서 소형 권총 수입 금지법이 시행되자 발터는 이를 우회하는 모델 PPKS를 만들어냈습니다.
PP의 긴 프레임에 PPK의 짧은 슬라이드와 총열을 결합해 법적 규제를 피해간 건데요. 이렇게 발터는 위기 속에서도 기술과 전략으로 시장을 개척해왔습니다. 참고로 PPKS 모델은 미국의 수입금지법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덕분에 오늘날 수집가들 사이에서 희귀한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1960년대 만들어진 총이지만 지금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죠. 발터는 007 외에도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팝문화 아이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비스는 은색 마감의 PPK를 애용했다고 알려져 있고 PPK 권총을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발터는 실용성과 동시에 문화적 상징성을 갖춘 총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발터의 유산은 단순한 유명세에 그치지 않습니다. PP라는 이름이 경찰용 권총에서 비롯된 것처럼 발터는 처음부터 실용성과 신뢰성을 중시했습니다. P38은 독일군 제식 권총으로 사용되며 2차 대전 역사에 깊이 각인되었고 이후 PPQ와 P99 같은 현대 모델들은 인체공학적 설계와 뛰어난 트리거 감도로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P99는 1990년대 개발된 폴리머 프레임 권총으로 독일 경찰에 채택되며 전세계 총기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발터는 기술 혁신과 디자인 모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총기 산업의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발터 PPK는 제임스 본드의 총으로 유명하지만 의외로 크기가 작아서 성인 남성 손에 조금 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멋있게 쏘지만 실제로는 작은 손에 맞춘 초소형 권총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발터 PPK는 한때 미국에서 총기 안전 교육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크기 덕분에 훈련용 권총으로 적합했기 때문인데 영화 속 액션과는 또 다른 용도로 활용된 거죠. 한쪽은 이 총으로 사람을 쏘고 또 다른 한쪽은 이 총으로 안전을 교육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오늘날에도 발터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1993년 우마렉스라는 독일 회사에 인수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뿌리인 독일의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국 시장을 겨냥해 아칸소주 포트스미스에 제조 시설을 세우기도 했죠. 이를 통해 미국 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시장에 맞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술 혁신과 대중문화 그리고 현대 총기 디자인의 중심에 있는 상징적인 브랜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발터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 미래가 기대됩니다. 제임스 본드가 사랑하는 볼린저, 영국 왕실의 공식 샴페인 공급업체이기도 합니다. 1884년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로열 워런트를 받은 뒤 지금까지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은 볼린저의 최대 시장으로 매년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소비할 정도로 사랑받고 있죠.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는 수백 개의 매종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수세기 전망시 그대로 샴페인을 빚어내는 집은 손에 꼽힙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1829년에 설립된 볼린저 혹은 영국인들에게 친숙한 이름인 볼리인데요. 오늘날 볼린저는 여전히 독립을 지켜온 몇 안 되는 샴페인 하우스 중 하나로 피노누아 중심의 블렌드와 긴 숙성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과연 볼린저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볼린저의 시작은 19세기 프랑스 귀족 빌레르몽 백작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프랑스의 한 지역에 있는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넓은 농지를 만들었지만 귀족 신분 때문에 직접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와인 전문가 조제프 볼린저와 폴 르노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1829년 르노댕 볼린저라는 회사가 설립되면서 오늘의 볼린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샴페인을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 샴페인 지역 전역을 휩쓴 필록세라 병충해가 볼린저의 포도밭도 초토화시켰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포도나무는 뿌리채 뽑혀 내성이 있는 미국산 대목으로 다시 접붙여져야 했고 이 과정은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겨우 회복할 즈음 1차 대전이 발발해 포도밭과 셀러가 파괴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샴페인을 제대로 만들만 하면 사고가 터져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는 말이죠.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엘리자베스 릴리 볼린저입니다. 그는 남편 자크가 세상을 떠난 뒤 1941년부터 1971년까지 볼린저를 이끌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독일군 점령 속에서도 집을 지켜냈고 심지어 독일 관리에게 작은 의자를 내주어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일화는 지금까지 전해지는데요. 그녀가 내놓은 볼린저 RD, 오래 숙성된 샴페인을 손으로 디스고르주 해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실험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이 샴페인은 긴 숙성에도 생동감을 잃지 않는 독창적인 스타일로 오늘날까지 볼린저를 상징하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볼린저는 샴페인 하우스 중에서도 특히 피노누아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유명합니다.
와인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포도 품종 중 하나인 피노누아는 그 독특한 맛으로 튼튼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다른 매종들이 샴페인을 만들 때 평균 30에서 40%의 비율만 쓰는 데 반해 볼린저는 전체 블렌드의 60% 이상을 피노누아로 채웁니다. 이 단단한 구조감 덕분에 볼린저는 숙성과 시간이 더해질수록 깊이를 더하는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샴페인을 만들어냅니다. 볼린저의 특별함은 전통적 생산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다른 집들이 효율을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볼린저는 지금도 100년 넘은 오크통에서 와인을 숙성합니다. 현재 4,000개 이상의 배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와인의 미세한 산소 접촉을 허용해 특유의 깊은 향과 복합성을 만들어냅니다. 볼린저는 놀랍게도 80만 병 이상의 매그넘 리저브 와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리터 용량의 술병이 바로 매그넘인데요. 1892년부터 매년 최고의 와인을 매그넘에 담아 숙성시키는 전통을 이어왔고, 이 리저브 와인들은 스페셜 큐베 같은 대표 샴페인에 블렌딩되어 깊이를 더합니다. 흥미롭게도 볼린저는 샴페인 외에도 라코트오 앙팡이라는 100% 피노누아 와인을 생산합니다. 부르고뉴 스타일로 만든 이 와인은 희소성이 높아 진정한 애호가들에게만 알려진 숨은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독특함과 재미있는 역사가 가득한 볼린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영화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임스 본드가 마티니 말고 마시는 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죠. 로저 무어가 주연을 맡은 1973년 영화 007 죽느냐 사느냐 이후 14편의 본드 영화에 등장했으며 007 팬들 사이에서는 마티니만큼이나 본드를 상징하는 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볼린저는 단순한 샴페인이 아니라 피노누아의 힘과 전통을 지켜온 상징으로 평가받습니다. 귀족의 뿌리에서 시작해 전쟁과 위기를 넘기고 혁신과 전통을 조화롭게 이어온 볼린저는 앞으로도 한 잔의 샴페인 속에 담긴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겁니다. 아니면 제임스 본드가 좋아하는 샴페인으로 기억되거나요.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맥퀸이나 이탈리아 영화 배우들이 페르솔을 썼다는 건 알고 있지만 페르솔이 실제로 나사와 협업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은 우주비행사들의 눈을 강한 빛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수 렌즈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페르솔이 개발한 자외선 차단 기술과 내열 프레임이 나사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우주까지 간 페르솔 대단하네요. 햇빛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게 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을 위한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솔인데요. 이탈리아 토리노의 작은 공방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단순히 눈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스타일과 기능이 완벽히 공존하는 상징적인 아이웨어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룩소티카 그룹에 소속되어 선글라스를 만들고 있는 페르솔, 과연 어떤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1917년 1차 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페르솔의 창립자 주세페 라티는 비행사이자 사진작가 그리고 기술자였습니다. 조종사들이 강렬한 햇빛과 바람 속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덮기 위해 그는 특수 렌즈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종사들은 눈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겪곤 했는데, 라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렌즈 코팅 기술과 인체공학적인 프레임 설계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태양을 위한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페르일솔, 즉 페르솔이라는 이름이었죠. 초창기 페르솔은 단순한 선글라스가 아니었습니다. 조종사와 레이서, 탐험가들을 위한 전문 장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당시 유럽 군용 항공기 부대와 계약을 맺고 조종사들을 위해 특수보호 환경을 공급했는데요. 또한 알프스를 횡단하는 산악 탐험가들과 스포츠 드라이버들이 이 브랜드를 애용하면서 페르솔은 기술이 만든 럭셔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절부터 페르솔은 이미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하이엔드 테크웨어 브랜드였던 셈이죠. 그들의 디자인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빛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브랜드의 상징적인 디자인인 3개의 홈이 파인 코받침 역시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얼굴에 닿는 무게를 균등하게 분산시키고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도록 계산된 구조였죠. 그리고 1960년대 페르솔은 또 한 번 혁신을 일으킵니다. 세계 최초의 접히는 선글라스 모델 714를 발표한 겁니다. 접이식 힌지를 프레임에 적용한 이 디자인은 단순한 편의성의 혁신을 넘어 기술과 우아함을 동시에 담은 발명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이 작은 선글라스는 비행사나 여행가들에게는 필수품이 되었고, 도심 속에서도 움직이는 사람들의 안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세상에서 유명해진 계기는 바로 영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였습니다. 극중 배우 스티브 맥퀸이 착용한 페르솔 714는 그 자체로 영화 속 또 다른 주인공이었죠. 맥퀸은 실제로도 이 모델을 개인적으로 즐겨 착용했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새긴 한정판 모델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그는 수영장에서도, 자동차를 탈 때도, 그리고 인터뷰 중에도 늘 페르솔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714는 스티브 맥퀸의 선글라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빈티지 시장에서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솔의 진짜 강점은 화려한 스타와의 인연이 아니라 그 끈질긴 실험 정신과 내구성에 있습니다. 페르솔은 시베리아의 혹한, 히말라야의 고산지대, 사하라 사막의 열풍 등 극한 환경에서 렌즈와 프레임을 테스트했습니다. 실제로 페르솔은 선글라스 하나가 세계 어디서든 견뎌야 한다는 철학으로 품질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페르솔을 탐험가의 안경이라 부르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며 페르솔은 영화와 예술 그리고 문화의 언어로 자리 잡습니다. 스티브 맥퀸 이후에도 수많은 배우와 예술가들이 페르솔을 착용했습니다. 제이지나 루이스 해밀턴, 다니엘 크레이그, 그리고 찰스 왕세자까지 페르솔을 쓴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스타일 아이콘이 되었죠. 하지만 페르솔은 단 한 번도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장인 정신을 지키며 유행보다 시간을 초월하는 디자인을 선택했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기를 얻어온 페르솔,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방에서는 숙련된 장인들이 하루에 단 30개에서 40개의 제품만 수작업을 통해 완성합니다. 이처럼 느리지만 정직한 제작 방식은 오늘날 럭셔리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페르솔은 태양을 위한 브랜드에서 출발해 이제는 시간을 견디는 브랜드로 진화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태양은 여전히 뜨고 페르솔은 여전히 그 아래에서 빛나고 있죠.